자, 문재인 정권은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엄청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내 집 마련에 평균 21.1년이 소요되어서 최근 문 정권 들어 2년 사이에 4.7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무려 15.6년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집을 마련 못한다는 거죠. 자, 소득주도 성장을 저소득층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한다 했는데 집값은 폭등을 해서 지금 저소득층이 평생에 살아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 가격 지수, 즉 내 소득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이 걸리는가 하는 부분이요.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1분이라고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에서 PIR이 문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16.4에서 21.1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4.7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분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온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21.1년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국 평균의 이야기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기준한다면 48.7로 2017년 2분위에 33.1에서 지난 2분위에 48.7로 15.6년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잘 사는 상위 20% 5분위는 어떠냐?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하는 데 거쳤답니다. 자, 이 기간에 1분이 있는 사람하고 2분이 있는 사람하고 소득 대비 주택 구매 지수 이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 27.4에서 41.8로 확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PIR이 물론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소득 최하위 1분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도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사람이 쓰고 먹어야 집을 사지 어떻게 소득을 다 모아요? 이런저런 빚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PIR 지수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집값의 내 소득 부분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요즘 사람이 얼마나 저축을 합니까? 3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 저축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50만 원을 저축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천년 만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묵지 않고 사는 기계처럼 생각하면서 쓰지도 먹지도 않는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민 파퓰리즘 15조를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지금 한국에 이런 식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정치적으로는 선동가가 등장이 될 거고 그리고 대중들은 길거리로 나와서요 정치적으로 맞서는 일이 벌어질 거고 결국은 이 사회가 공존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서민 포퓰리즘 15조에 의해 제일 위에 있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이 문 정권의 큰 비리가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이 다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허인회 등 친여조합 3곳에 혜택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한테 감사원이 주의를 줬어요. 허인에 박승옥, 박승록 등 친여인사 3명이 개입한 업체에 혜택이 집중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세우고 검토를 소홀히 해서 특정 협동조합이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허인회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집중으로 맡고 있습니다만은 햇빛 발전의 그 박성욱 전 이사장이 있는 그것도 문제인데요. 이 사람이 한겨레 둘의 공제조합,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그리고 또 해드림의 박승록도 이 한겨레 둘의 공제조합에서 활동한 친여 인사래요. 주로 좌파 쪽에 공제조합, 생협운동 등 이런 것들을 해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시가 지금 기준을 완화해서 2014년부터 태양광 사업을 모집을 하면서 결국 이 세 개 업체에 지금 집중적으로 사업이 지원되었어요. 이 세 곳이 5년간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의 51.6%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보조금으로는 50%, 절반을 이 세 군데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박원순 시장한테 주의를 줬지만은 이 주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비리죠. 그리고 이 해드림은 태양광 설비를 전기공사 무등록 업체들이 시공하도록 했고요. 2018년 보고 실적 가운데 68%인 4,091건을 전기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녹색 드림 허인회 쪽은 서울시에서는 퇴출됐지만 워낙 시끄러워서요. 지금도 지방에서 태양광 시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대부 업체와 협약을 맺고 3억 9천만 원 규모의 태양광 펀드까지도 모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 수익 12%라고 주변에 이제 다단계처럼 가입하라고 이렇게 발표도 알리고 있대요. 대부 업체가 이렇게 모은 돈을 또 다른 태양광 업체한테 빌려줬고, 그리고 이 사업자는 강원도 홍천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허인회 조합은 시공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이 태양광 사업이 일부 업체에 특혜가 돌아갔고 시가 일부러 몰아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자, 특혜는 분명한 거죠. 녹색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사업을 따가지고 이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서울시를 통해 8,845장을 보급해서 패널을 40억의 보조금까지 타갔다는 거예요. 현 정권에서 태양광 감사를 시켜본들, 수사를 시켜본들 다 맞춰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또 정권의 패거리들이니까 다 맞춰서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아마 검찰 수사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만이 언젠가 규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이 연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재작년까지는 수익을 내던 정부의 기금들이 작년에 말입니다, 6조를 날렸대요. 참 기가 찬데, 주요 기금 여유 자금 운용 수익률을 보면 사학연금이 2017년에 9.2%를 하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2.4%, 고용보험기금이 6.4%를 보다가 마이너스 2.2%, 군인연금기금이 2.7%에 이렇게 수익을 보다가 마이너스 2.2%, 산재보상보험기금이 5.8% 수익을 얻다가 마이너스 2.1%, 공무원 연기금이 7.1% 이익을 얻다가 마이너스 1.5%, 국민연금기금이 7.3% 이득을 보다가 마이너스 0.9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7개 정부 부처의 이 연금기금 중에 11개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일부는 좀 빨간불까지 켜졌대요.
5조 넘는 솜씨를 국민연금이 받고 아까 앞에 언급한 이런 연금들도 지금 수천억씩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기금에서 실업급여, 전세자금 대출 등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나갈 수 없게 되겠죠. 작년에만 총 6조를 날렸고 전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 67개 중에 11개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지금 손실로 마이너스 0.82를 평균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규모가 6조 4,100억이고 자, 국민연금이 5조 7,600억, 고용보험기금이 2,300억, 산재보험기금이 3,790억을 날렸다는 겁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이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정권 주식, 펀드 등이 하락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어떻게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억 단위 월급을 주면서 이런 자산 운용을 하거나 또 수많은 비용을 주고 위탁을 시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차라리 원숭이한테 골라서 아무거나 해도 이거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세계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1%라도 수익을 보는 게 낫지 어떻게 또 이렇게 마이너스 몇 프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요. 진짜 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게 또 혹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정권의 비리로 이런 연기금에다 압력을 넣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사라고 자꾸 쑤셔대서 그래서 정권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쪽에 투자하다 보니까 돈을 날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진실이 뭔지를 전부 조사가 돼야 된다 봅니다. 제가 이 정권 들어서 국정원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해체하라. 북한하고 맨날 물밑 거래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한정 이런 일에 관계되었다면 그때는 진짜 끝장이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보비라고 불리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년간에 2,400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결국 이 특활비라고 영수증 없는 돈을 가지고 정권 차원의 대북 비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2018년에 4,620억, 2019년에 5,445억, 또 2020년에 7,055억으로 지금 이 가파르게 지금 증가했어요. 정부안이 7,055억이에요. 그러면 2018년에 4,622, 2020년에 7,055억, 2,400억이나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줄여라 하고 이 정권은 국정원 특활비를 일부 유용했다고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을 다 구속시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돈으로 뭘 하냐 하니까 과학총괄센터 관련 사업비다. 정찰 위성의 신호 영상 정보를 잡기 위한 거고 또 이런 센터 건설, 전문 인력 등을 이렇게 채용하기 위해 특활비에서 지출된다. 자, 이 과학총괄센터가 위성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영상 신호 장비가 상당히 고가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과학총괄센터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인데 특활비 전가분이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답방하는 용어로 주려고 김정은이 손에 듬뿍 돈을 실어 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금 의심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기존의 예산 외에도 과거는 특활비, 지금은 안보비라고 해가지고 편성해놓고 인건비에도 쓰고 사업비, 운영비 등에 쓴다 하지만은 용처를 알 수 없는 측면에서는 안보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집행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국정원 특활비 이거 지금 해줘봤자 북한밖에 더 가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깎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